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동화 시대의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의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전동화 시대의 정의선 회장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한재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이한재입니다. 네, 이한재 기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동화 시대의 이제 완성차 업체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뭐 이런 것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근데 이 전동화 시대는 그동안에 이제 내연기관 시대하고 굉장히 다른 면모로 이제 펼쳐질 것 같아서 이 오너의 리더십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의선 회장이 전동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리더십을 펼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어떤가요? 정의선 회장이 지난해 10월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아직 회장에 오른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짧은 시간에도 현대차 그룹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혹시 딱 뭐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그 삼성동에 짓기로 한 그 GBC 이 설계 변경된 거, 뭐 이 보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초에 우리나라 그 최고층의 건물 105층짜리 설계를 지금 했었는데 이거를 50층짜리 세계동으로 바꾸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와 같은 변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GBC 설계 변경은 논의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GBC는 대한민국 최고의 빌딩을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몽구 회장의 수건 사업으로도 평가되기도 했고요. 정몽구 회장은 한전 부지를 살 때 국가 경제를 얘기했고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이런 명분과 상징성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서울만 봐더라도 이게 50층짜리 건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고층 필요 없다. 실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일 텐데 이것만 놓고 봐도 현대차 그룹의 변화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GBC 인허가를 따려고 정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 봉은사하고 이제 조망권 때문에 다툼도 있었죠. 그리고 공군하고는 이제 레이더 이슈 뭐 이것도 있었고 정말 크고 작은 갈등이 수년 동안 계속 있었고 이걸 또 해결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지난해 105층으로 이제 확정해서 이제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의선 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설계를 갖다가 이제 변경하겠다, 뭐 이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말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변화가 전동화 시대의 리더십 이것과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내연기관 시대랑 전동화 시대의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정몽구 회장이 이끈 내연기관 시대는 그야말로 볼륨의 시대였습니다. 수익성을 높이려면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했고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장 점유율 싸움을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이런 좀 전동화 시대에는 시장 점유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데 그 기반이 바로 실리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 다른 대기업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협력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실리보다는 좀 명분, 큰 힘,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영기조.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의선 시대 현대차 그룹의 협력 방식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대부분 선대 회장 시절에 뭔가 이렇게 굳어진 개념들을 조금씩 깨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회장이 직접 노조를 만난다거나 부회장을 최소화하고 직할 체제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영입 인재를 굉장히 중용하고 있는 이런 기조들 이런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GBC 설계 변경 검토는 상당히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BC 설계도 그렇게 과감하게 확 바꿀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정몽구 회장 시절에도 뭐 협력은 있었어요. 근데 정의선 시대에 와서의 협력은 과거의 협력과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정주영 창업주의 그 경영신조인 기술 자립에 따라서 예전부터 조금 인수합병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몽구 회장 역시 기아 인수 이후 독자 경영을 강조해왔고요. 현대차 그룹이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해서 해외 업체를 인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그룹의 하만, LG그룹의 GKW 인수 등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업체들을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해서 인수하는 동안
현대차 그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2018년에 총괄 수석 부회장에 오르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해외 차량 공유 서비스 또 자율주행 업체 이런 데 이제 대규모 투자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또 달라졌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인수합병보다는 좀 이렇게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인수합병은 지분 투자보다 훨씬 적극적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경영에도 적극 개입할 수 있고 경영권도 확보할 수 있어서 시너지를 내는데도 효율적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장벽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깨고 이렇게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볼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하고 협력하는 이것도 이제 그런 달라진 모습이겠네요.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또 자동차 뭐 이런 부분에서 삼성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도 있었어요. 그리고 재계를 대표하는 두 라이벌 그룹으로 이제 선대 때부터 보이지 않은 그런 그 경쟁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선 시대가 들어오면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협력하는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넓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그룹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1위죠. 그리고 또 중소형 올레드 패널 1위죠. 그리고 차량용 배터리, 여기도 이제 상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삼성과 손을 잡으면 굉장한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의선 회장이 삼성뿐 아니라 LG, SK, 롯데, 포스코 이런 총수들을 다 만나고 있는 것도 실리 경영과 협력 경영의 끝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모두 최근 1년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재계에서 이렇게 정의선 회장만큼 이렇게 활발히 협력을 위해서 돌아다닌 총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몽구 회장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경영을 중시했다면 정의선 회장은 협력에서 답을 찾는 협력 경영을 중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과 협력 관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정의선 시대니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과거 이제 옛날에 현대차 그룹이었다면은 애플이 잘못하면 이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랬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애플과 협력이 어떤 결론을 낼지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삼성그룹하고 손을 잡고 또 애플과 협력을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런 자체만 보더라도 정의선 회장이 앞으로 전동화 시대의 경쟁력을 위해서 글로벌의 그 많은 업체들하고 모두 손을 잡을 수 있다. 또 그런 가능성이 널리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의선 회장이 모든 업체와 모든 글로벌 업체와 손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수소 전기 트럭 바람을 일으킨 미국 니콜라와 손을 잡지 않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니콜라는 현대차 그룹에 지속적으로 구애를 했거든요.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결과적으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니콜라랑 손을 잡는 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니콜라는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금은 위상이 크게 낮아졌죠. 결국 이제 정의선 시대는 실리를 앞세워서 손을 잡는 그런 리더십,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협력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전동화 시대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수단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동화 시대 자동차는 최신 기술이 모두 집약되는 기술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동화 시대 협력은 단순히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내연기관 시대의 그 현대차는 수직 계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직접 철을 만들고요, 또 부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완성차를 이제 찍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자동차 제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발전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미래 모빌리티는 그런 수준의 사업이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내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전기차만 보더라도 전기차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배터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장치 산업입니다. 배터리만이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통신, 반도체, 카메라, 라이더 등 모든 기술적 측면에서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협력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내연기관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그 완벽한 전동화 시대가 되면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만 보더라도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자율주행차 한 대당 최대 D램이 80기가, 낸드 플래시가 1테라 정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성차 업체가 이 모든 것을 내재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연기관차만 주구장창 만든다면 몰라도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기로 했다면 협력은 필수인 셈이죠. 네, 그렇군요. 정말 협력이 많이 필요하네요. 더군다나 지금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 자율주행 전기차 이걸로 끝. 이게 아니고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나중에는 도시망공 모빌리티, 완벽한 목적기관 모빌리티, 이제 미래의 그런 청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니까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랑 목적 기반 모빌리티 모두 전동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을 추구합니다. 이 자율주행이 정말 무서운 게 완전한 자율주행은 운전자를 운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면서 미래 모빌리티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빌리티가 지금까지는 이동 수단에 그쳤다면 미래 모빌리티는 그 안에 뭔가 주거 공간이나 사무 공간이나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신기술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현대차가 지난해 선보이는 차세대 전기차 실내 컨셉 디자인 뭐 이걸 본 게 기억이 나는데 LG전자랑 협업을 해가지고요. 올레드 TV 물론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또 신발 관리기, 커피 머신 이처럼 그 LG전자의 그런 제품들이 다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가전 업체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협력의 파트너가 무궁무진할 것 같고 정말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현대차 도시망공 모빌리티 사업을 이끄는 신재원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사에서 30년 넘게 일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과거 나사에 계실 때 했던 인터뷰를 봤는데 나사가 통신업체랑 협력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2010년대 중반 얘기인데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술의 융복합이 그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점점 더 가속화될 거고요. 정의선 회장이 지난해 그 한국판 그린 뉴딜 대국민 보고대에서 세계 대표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한 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앞으로는 이 자동차가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이제 모든 기술이 융합돼 가는 뭐 이런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씩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동료 기자가 우스갯소리로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을 손에 손잡는 코리아나 리더십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정의선 회장이 실제 협력을 통해서 전동화 시대 세계 시장에서 이런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도 크게 아마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뭐 아버지 정봉구 회장이 말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동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현대차 그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에서 폭넓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선 회장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는데요. 바로 실리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정의선 회장이 앞으로 이와 같은 리더십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또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터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